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네, 현직 딴지일보 정치부장이시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계신 독재유산 전문가이신 독재유산 전문 연구가이신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맞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독재유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독재유산 답사기라는 코너를 진행하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이 대목에서는 왠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그렇게 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재유산 전문가, 물뚝심송님. 독재란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일사불란함이 꼭 효율적인 것과 동일어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오늘 코너를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워낙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네. 예.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네.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게 잘 생각이 안 떠오를 정도로. 네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네. 잠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반적으로 독재는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인정된 정설도 아니에요. 네. 독재가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죠, 주로. 네. 예. 근데 저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걸 따라가는 거에서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걸 할 때, 네. 그럴 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독재는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창의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게 비슷한 경우로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경제를 성장시킬 때 네. 초반에 남들이 해놓은 걸 따라갈 때에는 독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거의 세계 선두 그룹에 포함된 상태잖아요. 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경제 규모 면이라든가 네네. 무역 수지라든가 네. 10위권 어떤 거 무역 수지는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7위, 8위 이런 정도 규모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따라갈 대상이 없다는 거죠. 네.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삼성의 경우도 어떤 한계점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네. 여태까지 다른 기업,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소니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신속하게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따라왔죠. 네. 메모리 산업 분야에서도 처음에 64 K드램 만들었던 시절부터 생각해 보자면 네. 항상 삼성은 그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따라갔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가고자 하니까 독창적으로 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계속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삼성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지는 왜 못하는 것인가. 네. 이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초창기부터 자신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이것은 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머릿속에서 크게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방 이후로 또는 그 전에 구한말 때부터 해서 네. 어떤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 조선시대 후기에 어지러워진 국가 시스템이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로 넘어갔다가 네. 일본 제국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미군정이 받아들였다가 네. 미군정의 시스템을 독재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어서 활용을 한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시스템, 주로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온 그런 사회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사회를 흉내만 내면서 운영해온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돈이 안 되는 연안 항로. 그렇죠. 그 낙후되어 있는 국제적인 수준을 맞춰야 되는 항공기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지난번에 아시아나기가 사고 났을 때, 그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응, 이것은 지금과는 매우 다르지 않았습니까? 매우 달랐죠. 네. 지금 이 연안여객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인천에서 제주 가는 거리가 네. 부산에서 이제 일본의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 가는 항로보다 오히려 더 깁니다. 예. 예. 그리고 더 중요하고 사람들 더 많이 이용하는 거죠. 네. 하지만 승선자 명단 같은 거 관리하는 실태가 네. 부산항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인천항에서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아하. 왜냐? 인천 제주로 오가는 건 국내 여객이라는 네. 거죠. 부산 일본은 국제 여객입니다. 네. 그럼 부산항에서의 시스템에 일본도 개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일본한테 보여주고 일본과 왔다 갔다 왕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국제 수준으로 맞춰놓고 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그 수준을 인천 제주 사이에선 적용하지 못하는가? 이건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니까 이러면서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죠. 네. 결국 이것도 일본을 부러워하고 일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하고 네. 독창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것은 제대로 못하고. 예, 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인가라고 그렇죠. 하는, 예. 돈 되는 것,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제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만약에 이 연안 인천에서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배에, 그야말로 크루즈급 선박과,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로라고 한다면, 과연 이랬을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근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국제 규격에 맞춘다는 게 그냥 그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걸 해보고 이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안전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따라가지 미처 흉내도 못 내고 있다. 답답한 일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독재유산 답사기 지난번까지는 여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화장 얘기를 그러니까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했더니 독재의 시작 이화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화장, 경교장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건물들입니까? 그게 역사가 깊죠.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시작해 보자면. 네.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실 겁니다. 이 지나간 시절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추억은 항상 아련하고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색깔이 칠해집니다. 자기가 과거에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창피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네. 10년, 20년 지나면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그 시절에 좋았던 것 같고 네. 사람의 본능일 거예요. 네. 이런 현상이 국가적 기억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자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쓰던 집인데 네. 그 집은 현재 종로구 이화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1번지예요. 이화동 1번지이고 딴지일보 벙커원 뒤쪽으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방문하기 되게 쉽습니다. 보통 대학로라고 흔히 말하는 대학로. 예. 예. 거기서 이화동 뒤에 낙산공원에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시설 안내도 차차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화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독재자 이승만이 살았던 집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살던 아주 검소하게 살던 네. 그 역사의 유적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예. 심지어 정식 명칭이 네. 현재 그 자리에 있던 건물도 그대로 다 있거든요. 네. 보수도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네. 정식 명칭이 1988년도에 정해졌는데 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아.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건국 대통령이냐? 임시정부는 무엇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야.
정식 건국은 그때다. 그렇게 따지면 뭐 정식 건국은 고조선 때 안 했습니까? 그러게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하면 되는 건데. 물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쓴 게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꼭 붙이고 싶다면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음에는 안 듭니다. 예. 자, 이화장. 예. 그럼 이화장이 도대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가? 네. 뭐 처음부터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도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해방 직후에 1945년도에 10월 달이 되어서야 네.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이 되어서야 그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박사는 귀국을 하게 되죠. 김포공항을 통해서. 예. 네. 그때 그 나중에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거기에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은 어느 국가든지 네. 대통령에게는 관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요. 현재는 청와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에도 그런 그 정부의 관저가 있었고 그 관저의 이름은 경무대였습니다. 경무대. 예, 그러니까 청와대의 전신이죠. 그렇죠. 지금 청와대의 규모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네. 당시에도 그래도 경무대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총독, 조선 총독. 예, 맞습니다. 관저였죠. 예. 관사였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해방 직후 귀국한 이래부터 그 경무대라는 공식 관저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그때 잠깐 기거를 한 곳이 이화장입니다. 어. 근데 그때도 이화장에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화장은 상당히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따져보면 이승만 박사가 이화장에 실제로 살았던 시간은 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45년에 귀국해서 예. 그 대통령 당선을 48년 했을 테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시점을 그 이승만이 귀국하던 시점을 돌려보자면 네. 앞선 회차와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승만도 그랬고 임시정부의 각 요인들도 그랬고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방의 절차를 밟았다면은 그 정부 요인들의 공식 자격으로 귀국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것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선진국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등이 패망하면서 네. 전쟁에 패하면서 그 승전을 하게 된 그 승전 국가 미국, 소련, 영국 등이 한반도에 굉장히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고 네.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지난회도 얘기 나왔지만 건국준비위원회가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건국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환영을 했어야 되지만 네. 건국준비위원회 자체가 해산당하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비극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시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원들은 각자 개인의 자격으로 쓸쓸하게 귀국을 합니다. 네. 귀국을 해 보니까 이승만도 귀국하는 절차가 복잡했죠. 네. 여권도 발급 못 받아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국무성의 도움을 받고 뭐 이러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해서 보니까 당장 잘 집도 없잖아요. 네.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기반이 없죠. 예, 기반이 전혀 없고. 네. 사람들은 열화와 같이 환영을 했겠지만 뭐 이승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갈 사람도 없고 선뜻 네. 자기 집을 내줄 사람도 없을 네네. 것이고. 그래서 이승만은 최초에 어디에 기거를 하게 되냐면 당시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조선호텔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아니라 남한 땅에서만이라도 네. 가장 거의 최고 수준의 지지를 받던 핵심적인 정치인이 네. 해방된 그 고국에 돌아와서 네. 묵을 곳이 없어서 호텔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좋은 호텔이네요. 뭐. 이건 뭐 그나마 예, 당시 뭐 최고의 호텔이었으니까요. 품위가 있었으니까. 네네. 예. 예. 이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꽤 큰 규모를 자랑하던 조선타이어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타이어. 예. 예.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장진영 씨가 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그 이승만한테 여기서 활동을 하십시오. 네네. 라고 제공을 합니다. 예. 집만 떨렁 줘요. 그게 이화장입니까? 그 집이 도남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요? 도남동에 있습니다. 도남동에 있으니까 예, 도남. 예. 그러니까 그 집 이름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저 사람 폼나게 들리라고 홀을 지어서 우남이라 그러는 것처럼. 예. 근데 그렇게 불러주면은 또 거기다 현판도 써붙이고 막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예. 도남동 14-5번지. 도남동 집이죠. 그러니까 네, 집도 도남동 있어서. 집인데 예. 장하니까 뭔가 있어 보여요, 정말. 뭐 모텔 같이 들리기도 하고. 사상이 무순한 것 같아. 네. 네, 독재의 유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만 떨렁 주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할 비용을 안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식을 해결하고 그 기거하기 위해 뭐 이런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뭐 물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은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됩니다. 네. 당시 이제 한국민주당, 우리가 흔히 이제 앞으로도 이름이 자주 나오겠지만. 한민당? 한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성수. 아, 예, 호남의, 예, 호남의 부자고, 예. 보성 전문 학교를 인수해서 고려대학교를 설립했던. 예, 인촌 김성수. 인촌 김성수. 예. 김성수, 김연수 형제는 대표적인 호남 재벌이고, 김연수는 김성수에 비해서 친일의 강도가 더 높았습니다만, 김성수 역시 친일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 예. 워낙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네. 뭐, 이승만이 도남장에 기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야. 아주 가볍게 내줄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혼자만 낸 게 아니고, 네.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왜 이런 식으로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네. 이렇게 지원을 했겠는가. 당시에는 혼란기였고, 네. 정치적 상황이,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선타이어의 사장이라든가, 네. 뭐, 인천 김성수라든가, 이런 당대 세력가들이 이승만 정도 되는 인지도 높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하, 일종의 보험 성격. 보험이죠. 네. 예. 이 보험이라는 성격이 아주 적나라하게 입증되는 사건이 금방 발생을 합니다. 뚜시쿵. 예. 이런 거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승만이 도남장에서 주로 활동을 할 때,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을 하죠. 뭡니까? 그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 이제 그 얘기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그 얘기할 계지는 아니니까.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고 혹은 찬성을 하면서 네. 국내의 진영은 찬탁과 반탁으로 갈려서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때 이승만은 김구와 함께 네. 굉장히 반탁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인 반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를 제대로 수립하기 이전에 예. 북과 남과 북에 각각 소련과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수렴 청정을 한다. 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네.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이었고요. 포괄적인. 예. 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 조선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네. 선진국들이 협상해서 도와준다. 네. 그리고 향후, 그러니까 5년간, 네. 5년도 5년이 의무적으로 5년이 아니라, 네. 최장 5년간 신탁 통치를, 선진국들이 돌아가면서 신탁 네. 통치를 함으로써, 분단시키지 말자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탁 통치 얘기는 복잡하니까 좀 미루기로 하고, 네. 그때 이승만이 반탁 운동에 선봉에 서다 보니까, 네. 신탁 통치 결정은 미국도 포함된 삼상회의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소련, 영국이 결정했으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결정에 이승만이 반기를 든 셈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네. 군정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평이 그저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냐? 거잖아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돼서 군정의 존 하디 중장과 이승만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선타이어 사장 장진영 씨는 네. 집을 비워라. 우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그 후에 조선타이어라는 회사가 없어진 세상에. 그런 연관관계가 물론 아주 다채롭게 벌어지겠죠. 네. 당시에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네. 사람들의 이합 집산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고 전국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찍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만큼 이게 권력 관계에 예. 민감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죠. 요즘 같으면 한 10년 사이에 벌어져야 할 일이 한 달 사이에 벌어지는 정도로 압축돼서 급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백색 테러, 암살이 횡행하고 엄청났죠. 그랬으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집을 빼앗겼으니까 네. 다시 또 어디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 몇 명이 또 주도를 하고 네. 그래서 자리를 잡은 곳이 그제서야 겨우 이화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화장으로 가는 준비를 할 시간도 안 준 거예요. 조선타이어 사장이. 좀 쫀쫀하네. 야박하죠. 그러니까 예. 그게 적나라하게 자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네. 자신의 이해가 걸린 일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해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가차없이 돌아선다는 거죠. 예. 이승만도 그런 현상을 당한 거죠.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예. 말이지. 그때 이승만의 곤란한 상황을 도와준 측이 누구냐면은 오히려 미군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예. 미군정 측에서 집이 당장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딘가 묵을 숙소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집을 제공하는 거죠.
미 군정에서 당시에는 서울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대거 탈출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본 사람들이 놔두고 간 가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적산가옥이라고 했죠.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행한 말이죠. 네. 적산가옥이 엄청 많았습니다. 굵직한 아주 좋은 유명한 적산가옥들은 다 미군정이 장악을 하고 정부로 귀속을 시켰겠죠. 네. 그렇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적산가옥들을 정부가 다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 동네 깡패도 그렇고 동네 유지도 그렇고 적산가옥 하나 잡는 게 일확천금의 핵심이었어요. 그거를 많이 잡아서 떼돈을 버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네. 물론 이제 그런 적산가옥들은 아주 기층 민중들한테는 전혀 혜택을 못 주죠. 그렇죠. 그림이 떡이죠. 그림이 떡이죠. 잡을 힘이 없으니까. 운이 좋은 경우는 일본인이 퇴거하면서 그렇죠.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주었네. 예. 그 작은 부다로 이거 네가 써라. 아니면은 그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너 돈 좀 있으면 나한테 주면 이거 넘기고 갈게. 뭐 그런 식이죠. 네네. 그리고 또 당시의 정부 관리, 미군정도 마찬가지로 정부 관리하고 결탁을 해서 네. 그 약간의 뇌물을 주면은 적산가옥 명단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원래 일본인들이 가기 전에 예. 이 사람한테 팔고 갔다. 예. 이 사람 거다. 그래서 그때도 약삭 빠르고 돈이 있고 줄을 잘 잡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부자가 되는 땅 부자가 되는 상황이 땅 부자가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집뿐이 아니고 뭐 논밭도 많았으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 그 적산가옥이라고 했을 때 서울 시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데가 이제 충무로 이쪽 라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쪽에 살만한 집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조선 땅에서 한몫 잡았던 그런 사람들, 예. 부유층도 있었을 테고 권력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삐까뻔쩍하게 조선의 그런 재부를 약탈해서 짓고 살았던 그런 훌륭한 집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반도에 있던 거의 모든 부가 다 일본인 재산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다 버리고 가져갈 네. 수 있는 건 다 가져갔겠죠. 그렇죠. 못 가져가는 부동산은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동산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 네. 가히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 이거 좀 이 땅따먹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한 스케일일 텐데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그 국내에 있던 전통적인 유지 네. 거부들과 네. 신흥 부자들의 판도가 바뀌고 그렇죠. 막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집니다. 인간 군상, 모략, 배신, 뭐 서스펜스, 로맨스. 이때를 로맨스가 배경으로 아닌가? 하는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뭐 그런 건 한번 참고 삼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미군정청이 집에서 쫓겨난 이승만에게 배정한 적산가옥이 마포장입니다. 마포장. 야, 이번엔 마포로. 예. 야, 도남동에서 마포로 갔습니다. 뭔데? 예. 조선호텔에 있다가 도남동에 갔다가 마포에 왔습니다. 네. 이 마포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검으로 재직하던 다나카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쓰던 그러니까 일종의 관저였겠죠. 그러겠네요. 관저였는지 사저였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 최소 나쁘진 않았겠네요. 예, 그 규모가 있고 괜찮았죠. 네. 그 마포장으로 이전을 했다가 네. 결국 이제 47년 11월이 되자 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화장을 만들어주고 이화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화장에서 네. 이화장에 지금도 있습니다. 뭐 조각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네. 조각이라는 게 그 미술 조각을 한 게 아니라 강요들을 내각을 선정한다, 내각을 구성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경무대로 옮기게 되고 네. 이승만 본인은 대통령의 직위를 갖게 되고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네. 수시로 이화장에 와서 예. 산책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뭐 휴가도 보내고 사적으로 그걸 썼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용을 했다는 거죠. 아. 예. 경무대 시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화장은 이 산중턱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개발돼서 주변이 다 건물이 들어섰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산속에 호젓하게 있는 아하, 옆에 시냇물도 그렇겠군요. 흐르고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이제 뭐 생각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얘기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승만은 정권을 그렇게 네. 아주 이화장, 예. 늙어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지 못하죠. 1960년 뭐 이때 이제 그 4.19가 벌어지고 보통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이제 늙어 죽을 때라고 합니다만. 물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한 10여 년간 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네. 다시 이화정으로 돌아옵니다. 하와이로 떠나기 전에. 예, 전에. 그 몇 개월 있다가 하와이로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때도 결국 몇 개월밖에 못 산 거예요. 그런데 꽤나 이화장 언급이 많이 되잖아요. 마포장이나 도남장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예. 역사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이화장이 브랜드화 돼버린 거죠. 아. 이승만의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이승만이 마치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럼 뭔가 좀 느낌이 이화장하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예, 뭔가 조선 선비의 풍부가 느껴지고 실제로 이화장 그 터에는 조선조부터 건축물이 있었고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하와이로 망명을 한 다음에 예. 하와이 망명해서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네. 죽은 다음에 그 이승만의 가족들이 다시 돌아와 이화장을 또 이어받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있었고 네. 사실 둘 사이에 친자는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이인수 씨라고 하와이에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양자를 입적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중에서 선발을 해줬단 말이에요. 양녕대군의 그런 문중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이인수 씨라는 양자를 드리게 되고 그 양자의 부인도 있고 네. 예. 그분들이 그 이화장을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네. 뭐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관으로 개증축이 돼서, 네. 이 개증축은 욕이 아닙니다. 고치고 늘렸다는 뜻이죠. 개층과 예. 증축.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화장의 역사가 단지 이런 것 뿐이라면은, 독재자였던 이승만 대통령까지 했던 이승만 박사가 살았던 곳인가 보다. 네. 이러고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화장에 상대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코 경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구 선생이 머물었던, 예. 지금 현재 강국삼성병원. 예, 그렇죠. 거기 어떤 현관 노릇을 하고 있죠. 그 기념관이. 네. 김구 선생은 귀국하자마자 처음부터 경교장을 숙소로 잡게 됩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누가 또 돈 모아서 준 겁니까? 물론 그런 지지자들이 돈을 모아준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번듯한 서구식 2층 집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적산가옥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것으로 봐서 사실 초창기에는 김구 선생이 국내에서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죠. 김구뿐이겠습니까? 네. 여운용 선생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이승만은 지지 기반이 겨우 없었던, 그리고 선수들끼리는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러니까 특정 세력의 지지만을 받았을 뿐이지. 그렇죠. 친일파다라던가. 또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사람만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었고 유명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부를 갖고 있다거나. 게다가 미제 박사래. 예, 인텔리라든가. 그러니까 학위를 가졌다고. 게다가 왕손이래. 예.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김구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명성도 훨씬 김구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초반에 경교장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화장보다. 예. 이화장이 다 점점 좋아지기 전에. 그때에 비해서. 이화장은 또 산속에 있는 거고, 경교장은 시내 한복판에 딱 있는 거고. 네. 경교장은 규모가 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었어요. 예. 2층 난간에 올라와서 이 사진도 많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네. 거기가 또 그 반탁운동의 또 이승만의 이화장과 동시에 반탁운동의 핵심지가 되고 그 김구를 지지하는 그 정객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경교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의 세력도 확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화장과 경교장이 있을 때 이 유명 정치인들이 어디를 방문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어느 쪽이 이제 권력의 중심축으로. 그렇죠. 어느 쪽이 세력이 더 큰 거냐. 예. 당시에는 뭐 시중에 어제는 누가 이화장에 들렸다더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퍼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정부도 수립 안 되고 국회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 근데 당시에 이제 이화장은 또 약간 뒤쪽이고 초창기에는 도남장이냐 경교장이냐 이러고 싸웠겠죠. 그렇겠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존 하지 미 군정청장이 오늘은 이화장을 갔다더라. 도남장을 갔다더라. 이건 또 뉴스가 되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공식적인 관저라든가 업무실, 즉 사무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숙소 겸 업무 공간이 그렇죠. 업무 공간이자 상징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당시 정치의 상징적인 장소 두 곳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김규식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거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아직 국가 체제가 안 갖춰진 상태. 그때 혼란기에서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치인들의 거처라는 것은 현재로 말하자면 관저 또는 청와대 국회 이런 정도의 의미를 수행하는 거죠. 하긴 70년대 80년대 야당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동교동과 상도동. 그렇죠. 예.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더 큰 거죠. 비중이 있었던 그런 더 훨씬 비중이 있는 거죠. 동교동 상도동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박정희의 청와대가 있었고 물론 이제 야권의 움직임의 핵심이 동교동 상도동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 이 해방 직후에는
우리 국가 전체의 정치적 움직임의 핵심이 경교장과 도남장이었다. 또 나중에 이화장이었다. 이화장. 그렇게 그중에서 하나의 이화장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왜 더 중요한 경교장 얘기를 안 하고 이화장을 선택했는가? 네. 독재유산이니까요. 이화장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경교장은 사실은 김구 선생께서 서거하신 다음에 네.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못 가지게 모든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는 다 사라진 거죠. 그렇죠. 상징적인 네.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이화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뒤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까지 왜 이화장을 갔을까라고 의아할 정도의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초기니까 그랬겠지만 조선공산당의 박헌영도 이화장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네. 월북하기 전에. 예. 네. 그때는 해방 직후였고 네네. 그때는 서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했던 시절이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예. 예. 일단 만나보고서 간을 좀 봐야 될 시기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맨날 말로만 듣던 사람들. 네. 당신이 미국에서 그렇게 하와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뭘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어땠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와 뭘 함께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뭐 이런 거. 제가 할 일은 뭐 없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논의가 매일같이 벌어졌겠죠. 네. 매일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발 더 나가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 같은 사람도 이화장에 꽤 자주 나타났다. 약사한 김원봉. 예. 예. 밀양 출신이고. 예. 예. 그리고 해외에서 무력 항쟁을 주도했었고. 예. 나중에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이 되었으며. 예. 국내에서 있다가 월북을 해서 결국은 남과 북 모두에서 버림받게 되죠. 비운의 혁명가로 남아있는 약산 김원봉. 그분은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뭐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죠. 그냥 일개 테러리스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죠.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약간 옆으로 빗나가더라도 네. 하나의 주제를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테러리스트. 네. 이 어떤 특정한 용어에 네.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 어떤 특정한 용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술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후 맥락, 논리적 전개, 뭐 연역에 대한 거,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던 시절에 네. 그 말 하나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네. 이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돌려 설명하니까 되게 복잡하지만 단순한 겁니다. 빨갱이. 예,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빨갱이라는 말의 유래를 따지고 어떤 사람이 빨갱이인가 하는 것, 이것은 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예요. 네. 그렇지만 이 빨갱이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렇죠.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빨갱이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무조건 빨갱이, 예. 나 자랑스러운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건 아주 역설적이거나 역설법을 이용한 농담에서나 쓰이는 표현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빨갱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주술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특정한 용어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 결과라고 저는 보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테러리스트에도 벌어집니다. 네. 테러리스트는 뭐 테러를 하는 사람이니까 테러에도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사실 이건 미국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네. 뭐 물론 빨갱이도 미국의 메카시즘 시절에 붙은 얘기지만, 네, 그렇긴 합니다만. 뭐 커뮤니스트죠, 이제 네. 그쪽의 표현은. 그럼 테러라는 말에는 가치를 왜 부여하면 안 되는가? 네.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가? 테러는 기본적으로는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테러는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정규전 상황에서 네. 그 정규군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파괴, 암살 등의 공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테러가 안 좋은 점은 또 정확한 대상뿐 아니라 그 근처에 있던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테러는 나쁜 짓이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떤 행위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무력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네.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시설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저항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테러밖에 없다는 거죠. 이승만은 외교, 호소 이런 거 예. 제출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객관적으로야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동서고금 모두 역사를 봤을 때
강대국에서 점령당했을 때 결국은 나라를 되찾는 것은 그 나라가 스스로 망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싸워서 그렇죠. 찾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무력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특히 네. 우리 어떤 그 국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누가 무장 독립투쟁과 테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거는 당한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쓰기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 이게 그렇죠. 옳지 않다는 얘기죠. 예. 네. 뭐 비슷한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사회 일반적으로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네. 살인도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행동도 그 맥락과 원인과 결과와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와 이런 걸 다 살펴봤을 때, 즉 네. 현실을 확인했을 때 가치는 얼마든지 바뀐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극악무도한 살인자일 수가 있고 똑같은 살인자라도 어떤 사람은 진짜 악당의 그 위협으로부터 네.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네. 이거는 가치의 차이가 아주 극단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살인이라는 용어 하나에 나쁘다 좋다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그 독립군의 사령관으로 예. 중장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조선 독립을 그리고 세계 동아시아 평화를 막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던 이런 분의 의견을 가지고 테러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조금 다른데요. 네. 저는 그 행위 자체는 충분히 고귀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행위를 지칭할 때, 네. 분류할 때 그 행위를 테러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근데 테러로 분류하는 거의 의도가 뭐냐? 의도가 뭐냐.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있던 게 뉴라이트에서 이제 뭐 김구나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 논란이 방향을 잃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테러라고 부를 수 있다. 그 테러 맞다. 하지만 좋은 테러였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용어에 예.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예, 좀 용어에다 했습니다만. 가치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용어가 지칭하는 행위가 실제로 어떤 행동이었는지 그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네. 뉴라이트가 김구나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거, 그 테러리스트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는 나는 시비 걸고 싶지 않다. 네. 하지만 그들은 그 테러라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 속에서 자신들은 이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한 맥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자,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화장에서 그럼 도대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사저로 썼었던 경무대로 가기 전까지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예. 여기 독재유산 답사기에 그런 구체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는 곳으로 처음으로 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어떠한 독재 유산을 발견하셨는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옆으로 샜던 어떤 특정한 용어에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정리하고 다시 이 화장으로 돌아와서 이 화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한두 회 정도 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신탁통치였고 두 번째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 탄생입니다. 신탁통치는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이 화장에서 탄생했다고요? 그 국회를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이 됩니다. 아, 이승만이 국회의장이었어요? 예. 신익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초기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모든 정치적 구상을 이 화장에서 했다고 전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좀 재미있어 할 것 같다. 어떤 얘기요? 라는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이 화장에 관련돼서. 이 화장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는, 일단 거기에 이 화장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 굉장히 낙후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는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통치권자들은 이승만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기도 했다가 버리기도 했다가 또 써먹습니다. 그래 놓고도 실질적으로 명색이 이 사람이 독재자였건 아니었건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의 기념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존 관리를 잘 안 했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됐다는 얘기죠. 투자가 안 됐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네. 그럼 지금 이렇게 그나마 기념관스럽게 다뤄놓은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1988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전 단계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심지어 다시 돌아와서 이화정에 살고 있던 네. 프란체스카 여사와 그의 후손들 네. 양자지만 네. 그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긴 그때만 해도 이승만을 다시 불러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승만의 부패 때문에 박정희는 그랬죠. 예, 부태타를 일으켰다라고 예. 이승만의 부패와 민주당 정권의 무능, 구국의 일념으로 구태타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승만의 가족을 돌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의 후배인 전두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국가라면은 네네.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이승만의 정치적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네. 그 사람이 가진 역사적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가진 역사적 가치, 네.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 그 사람이 쓰던 뭐 노트 필기한 거, 뭐 연필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라는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아예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든가, 네네. 아니면 그 사적을 보존을 하려면은 그 사적을 증축하고 개축해서 공원 기념관으로 만드는 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예.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뭐 프란체스카 여사 앞으로는 뭐 연금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연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연금으로 수리비를 다 지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인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하고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가 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 자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망한 나라였지만 조선왕조의 그런 후손들을 대접한 거 보면은 그거는 새롭게 태어난 나라 또는 승리자의 그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네. 이승만의 그 이화장에 네. 그 90년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거 제가 다음 편에 논의를 하려고 뺐던 내용인데 네. 산에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네. 그 뒤에 nak산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네. 건물이 부서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파묻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관의 벽을 뚫고 토사가 그 전시장 내부까지 밀고 들어와서 어이구. 그거 다시 치우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있죠. 네.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이게 정치적 입장, 정파적 특성에 따라서 이승만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맞을 필요가 없다. 네. 아니면 이승만은 우리 편이니까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이게 부끄럽던 자랑스럽던 우리가 해온 일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대통령이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네. 나쁜 짓을 했다면 나쁜 짓을 했다고 써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고 쓰면 되고 그 모든 자료를 보관을 해서 지금 새롭게 자라는 세대들이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가서 찾아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참고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적 자료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보존과 기록 문제에서는 굉장히 낙후하다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이 과정에서 신탁 통치 그리고 최초의 그 국회가 조직이 된다. 예, 국회 조직 또 내각 구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요런 그 사건들 위주로 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신탁 통치 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 네. 왜 그때 신탁 반탁이 갈렸는지, 찬탁 반탁이 갈렸는지,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이게 이 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습니다. 음흠. 대부분 잘못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이 옳지 않고 반탁이 옳았다라는 뭐 대강 아니면 그 반대다라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사고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우리의 그 당시의 사회는 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찬탁이 옳았다, 반탁이 옳았다 아무도 평가 못합니다. 네. 그 와중에 온갖 그 혼란과 진짜 혼돈의 시대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선택을 한 것뿐이고 그 정치적 네. 선택의 결과가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 뜻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죠. 민심을 호도하기도 했었던 그런 적나라한 군상들의 모습. 예. 그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그 역사의 방향을 뒤흔들 만한 오보를 낸 언론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아니겠군요. 한겨레 신문은 이제 훨씬 뒤에 생기죠. 네. 동아일보였죠.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다음 주는 이화장 2편 신탁인가 반탁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예.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서 범투님께서 출자까지 맞춰주신 조합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시 아니는 이콘당님, 예, 그리고 역시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이프린스님,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고모님, 이분들이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하셨고요. 또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라르크님께서 또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테러에 대한 이야기. 내추럴 파레트님, 테러는 특별한 티켓 없이 광범위하게 타격해서 공포로 몰아넣는 게 테러고 암살이 맞지 않을까요? 암살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특별한 목적. 이 또 히로부미 일본 지휘관을 노린 거니까요. 또 인더피시님, 테러 행위에 관한 것으로 강명글의 다드사에 나오죠. 그분은 테러가 아닌 의혈투쟁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맞나? 테러라 보는 것보다 그 정의가 옳을 듯 싶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독심송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현명하시군요. 니코틴 물고기님, 나는 사업바다님, 좋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뉴스K에서 인터뷰하신 유경근님의 딸 유혜은 양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의 페이스북 친구기도 합니다. 유경근 씨. 저는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